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많은 고객은 클라우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써온 IT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클라우드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스토리지는 데이터 통합을 지원하는 기업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스토리지 강점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오쇼TV에서 데이터 자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고지웅 이사님, 이인호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고 이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지웅입니다. 저는 그 델 테크놀로지스의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시대의 워크로드를 위한 스토리지 아키텍처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제조 서비스 고객의 중요 정보 자산인 데이터의 저장, 관리, 그리고 보호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고객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이루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디지털 자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고지웅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티어 제로, 핵심 업무를 위한 그 스토리지, 전용 스토리지, 티어 제로에 대한 스토리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업들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IT 인프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 인프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나요? 네, 전통적인 IT 인프라의 문제점은 사실 이런 사일로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왜 전통적인 IT 인프라가 문제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각종 서비스를 통해서 10년 전과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IT도 사실은 그런 빠르게 변하는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런 IT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IT 인프라는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더딘 게 좀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결국 그 IT 인프라를 살펴보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각각이 이제 별도의 조직, 별도의 사일로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직이 커지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이 조직을, 이 IT 인프라 자체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모든 공수를 쓰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가치 있는 서비스에는 굉장히 일부의 비용이나 그 워크로드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IT 인프라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은 답은 굉장히 단순한 데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가상화, 분리되어 있는 이런 각 IT 요소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겁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런 컨버지드 인프라다, 컨버지드 인프라 또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해서 이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분리된 사일로들을 하나로 합쳐서 어떤 IT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라고 하면 전체 5명이 사실 이 IT 인프라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 컨버지드 IT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IT 조직 전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슬림해지겠네요. 네. 이런 IT 인프라 자체가 단순화되면서 이 빠른 어떤 비즈니스를 맞춰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IT 자원을 융합할 수 있는 지름길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스토리지,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통해서 어떻게 IT 인프라를 단순화하고 용합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스토리지는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IT 인프라, IT 발전에 기여를 해 온 부분이 맞는데요. 현재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런 비즈니스 추세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결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스토리지가 다른 부분은 서버나 네트워크, 다른 하드웨어 자원들은 뭐 그 안에 데이터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스토리지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중한 고객의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IT 자원의 융합의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뭐냐?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X86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기존의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대체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하드웨어를 대체를 하게 되면 일단 소프트웨어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X86과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처럼 스토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융합이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즉 X86에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만 깔면은 뭐 필요한 요소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에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표준화가 어려운 부분은 기업이 많은 자원을 도입을 하다 보면은 뭐 이기종들,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같은 자리에 모이다 보면 굉장히 이제 표준화가 어렵고 이기종들을 관리하는데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게 되면 뭐 특정 밴드에 종속될 필요도 없고 어떤 X86 기반의 표준화된 인프라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IT가 단순화되면서 관리가 용이해지고 빠른 비즈니스에 발맞춰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데일 테크놀로지스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데일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크게 이제 세 가지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블락 IO를 지원하는 VX 플렉스 OS, 그리고 파일 IO를 지원하는 IO실론, 그리고 오브젝트 IO를 지원하는 ECS,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VX 플렉스하고 이제 아이실론, 뭐 블락과 나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뒷부분에서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블락 스토리지인 VX 플렉스부터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VX 플렉스는 기본적으로는 X86 기반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터널 디스크들을 활용해서 가상의 큰 대형 스토리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 추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각 X86에 있는 인터널 디스크들을 합쳐서 그 논리적인 상태로 만들고요. 이 인터널 디스크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널 디스크들을 풀링을 합니다. 하나의 큰 자원 형태로 이제 묶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각 개별로 존재하던 25만 IOPS의 10테라짜리 디스크 자원들은 250만 IOPS의 100테라짜리 큰 스토리지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스토리지 자원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성능, 원하는 용량만큼 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원들은 모든 것들이 자동화됩니다. 디스크를 빼거나 디스크를 더 넣거나 그리고 장애가 나서 그걸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토리지 레벨로 이중화나 로드 밸런싱이나 데이터의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VX 플렉스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구성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VX 플렉스가 다른 여타의 그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와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분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뭐 저희가 외장형 스토리지다라고 하면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죠. 서버가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거, 이런 형태의 구성이 일단 가능하고요. 일단 기존의 외장형 스토리지와 다른 부분은 이제 SAN이, FC 기반의 SAN이 아니라 이더넷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일 구성이 또 가능합니다. 단일 구성이다라고 하면은 이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그 서버 안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묶어서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의 서버가 서버이면서 동시에 스토리지가 되는 그런 구성이 이제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리 구성과 단일 구성을
혼합해서 구성하는 것 또한 VxFlex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VxFlex가 이제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든 플랫폼,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이 화면상에 보시는 뭐 오라클이라든가 VM웨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업무, 그리고 가상화, 이런 뭐 다카라 같은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업무들, 여러 부분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기종 물리 OS라든가 뭐 심지어는 유닉스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하드디스크부터 SSD, 아까 뒤에 말씀드린 NVMe라고 하는 이런 최신 미디어 기술까지도 다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VxFlex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아이실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실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 스토리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나스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그 스토리지 안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의 스토리지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이실론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단일 파일 시스템 기반이라는 거, 그리고 스케일 아웃 기반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나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 관리를 나스 스토리지 안에서 수행을 합니다. 필연적으로는 그 나스 파일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은 뭐 예전의 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들이 이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일 시스템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파일 시스템별로 용량에 대한 그 사용률이 다릅니다. 어떤 파일 시스템은 뭐 거의 90%, 100%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이는 반면 어딘가는 뭐 10%도 안 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원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제 효율성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복잡해지죠. 어플리케이션은 어쨌든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어딘가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는데, 파일 시스템이 많아진다. 결국은 찾아야 되는 위치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파일 시스템이 많아지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파일 시스템을 어느 파일 시스템을 인력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확장성이 어려워집니다. 확장이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이제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단점들이 일거해소가 되죠. 일단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디렉토리나 파일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늘리면 모든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용량의 확장에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파일 시스템 확장의 어떤 그 용이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아이실론이 필요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나스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게이트웨이용 나스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스케일 아웃 기반의 나스입니다. 즉, 아까 이제 저희 VxFlex를 설명드렸을 때 뭐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이제 x86 서버에 그 인터널 디스크들이 있고, 요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네트워크로 하나의 그 클러스터로 묶이면서 하나의 스토리지로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스토리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라고 하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작게 시작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실론 스케일아웃 기반의 나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클라우드의 어떤 업무나 데이터가 확장해 나가면서 노드를 증가를 해 나가면 성능이나 그 용량을 같이 맞춰서 빠르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이제 게이트웨이용 나스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사실은 뭐 4개, 뭐 사실은 많은 굉장히 대용량 그 게이트웨이용 나스 같은 경우에는 뭐 8개까지도 가능하지만 결국 8개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나스 그 리소스의 맥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소스 확장성의 제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별 그 게이트웨이들은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가져가는 별도의 서버입니다. 즉 하나의 논리적인 스토리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아이실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이런 스케일아웃 기반의 단일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최적화된 아키텍처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두 가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사님, 이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 굳이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는 티어 제로 스토리지라고 해서 가장 그 성능이 좋고 가용성이 뛰어난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최적의 스토리지를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지 기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티어 제로 스토리지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어떤 스토리지 기술 추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보면 스토리지는 그 프로토콜, 미디어를 붙이는 프로토콜, 스토리지를 서버에 붙이는 프로토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토리지에서 이제 데이터를 담는 그 미디어가 이제 발전을 해오는 그 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는 예전에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이제 미디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서버의 컴퓨팅이나 메모리 성능을 뭐 못 쫓아가죠. 그래서 전반적인 IT의 품질을 하드디스크 때문에 이제 낮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낸드 플래시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된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디스크를 이런 미디어를 붙이는 기술,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스카시 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카시를 썼는데 이게 이제 파이버 채널로 발전을 해오면서 최근에 이제 사스 기반으로 해서 디스크를 이제 붙이는 형태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차세대, 물론 이제 이미 현 세대가 됐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최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기술에 있어서는 NVMe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기술에 있어서는 SCM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NVMe는 뭐냐면 결국 이제 SAS라는 것도 CPU와 이 스토리지 사이에 어떤 그 프로토콜 컨버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IO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예 이런 것들을 없애고 CPU가 기본적으로 IO랑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SCM은 어쨌든 낸드 플래시가 많이 빨라졌지만 여전히 이제 그 컴퓨팅, 그 CPU나 메모리에 비해서는 이제 느린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스토리지, 좀 더 빠른 미디어로 그 메모리 성능에 이제 버금갈 수 있도록 이제 나온 어떤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기술의 추세는 뭐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점점 이제 NVMe 기술이 앞으로 이제 기존의 사스나 기존의 이제 미디어 기술을 이제 대체해 나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차세대 스토리지 미디어의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NVMe 성능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레이턴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이제 스토리지다라고 하면은 레이턴시가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자체 미디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렸죠. 그것이 이제 랜드로 오면서 이제 미디어 자체의 레이턴시가 획기적으로 줄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란색, 그러니까 주황색이고요. 그 주황색으로 존재하는 그 컨트롤러의 오버헤드 때문에 전체 레이턴시가 이제 여전히 그 높은 상태로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NVMe 형태, 그러니까 CPU에서 미디어로, CPU에서 스토리지로 바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서 이 컨트롤러의 오버헤드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성능의 어떤 개선을 이제 이루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미디어 자체가 이제 엄청 빨라집니다. 네. 이 미디어 자체가 SCM으로 가면은 실제로 이제 낸드에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낸드로 갈 때 100배가 빨라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낸드 기술에서 SCM, 그러니까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로 간다면 다시 10배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솔루션이 저희의 파워맥스 스토리지입니다. 저희 파워맥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0만 IOPS를 제공을 하고요. 대역폭으로는 150GB/s. 사실은 예전의 기술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성능입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토리지다라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지네요. 예, 예. 네.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사실은 미션 크리티컬이다라고 하면은 성능은 뭐 당연한 거고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파워맥스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아키텍처를 가져갑니다. 기존에 이제 가용성이 그 중요한 그런 업무들은 그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그 복제 기술을 썼는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서 스탠바이 스토리지로 서비스를 재개를 할 때 액티브 스탠바이로 전환하는 시간만큼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뭐 금융권 업무라든가 굉장히 이제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은 이런 어떤 다운타임도 허용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이고, 이 파워맥스는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반의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 제품이고요. 이 파워맥스를 통해서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운타임이 아예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구축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의 사례가 되겠네요. 사실 바로 파워맥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제 은행 계정예죠. 은행 중에서도 사실 인터넷 은행이
저희 파워맥스를 통해서 이제 계정계 업무를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굉장히 많은 성능을 요구를 하는 고객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가입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입니다. 해서 웬만한 스토리지로는 저런 어떤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었고 말씀드렸던 NVMe 기반의 파워맥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 현재의 수준 그리고 향후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잠재적인 IO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상황에서 24x 365의 서비스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환경이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해 주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사례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스토리지 고객 사례가 있는데 이 고객은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스토리지,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의 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을 하시다가 과감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그 전환을 하신 그야말로 그 스토리지의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스토리지 기반의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에 이제 많은 그 문제점들, 표준화가 안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증설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고객에게 많은 이제 그 페인 포인트를 안겨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VxFlex와 이제 표준화된 X86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스토리지를 소프트 기반으로 다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스토리지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별로 가지고 있던 그 사일로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일단 IT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신 그런 그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례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스토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동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즈니스 상황, 이번 세상이 사실은 빨리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IT 인프라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지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의 자동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동화의 가장 선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스토리지를 통해서 스토리지 정의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동화를 이룸으로써 어떤 IT 인프라의 전반적인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솔리데이션인데요. 아무리 이제 그 최신 기술,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 또는 어떤 여타의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업무, 전통적인 워크로드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계정계 사례라든가 이런 레거시 업무들의 어떤 성능, 가용성들은 결국은 레거시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그 가용성이나 성능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NVMe나 SCCM 같은 이런 최신 기술들 또는 액티브 같은 고가용성 기술들을 적극 도입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애질리티인데요. 많은 최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빅데이터나 AI 이런 기술 하에서 이제 저희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환경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최신 기술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저장해서 쉽게 써서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을 그런 어떤 능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 솔루션을 검토하시고 도입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 쓰는 차세대 스토리지 내용과 함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발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마지막 한 가지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우리 이인호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특별히 오브젝트 스토어에 대해서 별도 세션을 준비한 이유는 클라우드 시대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하는 데이터의 대다수를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기업들 데이터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쌓이고 있는데 어떤 정도 추세입니까?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IDC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의 증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매년 한 40% 이상의 데이터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가 됐고, 이것을 좀 더 저희의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면 10년 동안 약 44배 정도의 데이터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다시 표현을 바꿔보면 매달 10억 개의 트윗이 10년 동안 쌓이면 44배 증가된다고 하고요. 네. 또 매달 300억 개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쌓이면 약 44배의 데이터 증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 증가는 전 세계 5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1조 대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데이터의 유형도 되게 다양해졌죠? 네, 맞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굳이 전통적인 데이터의 유형의 대다수는 바로 구조화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였었고요. 이러한 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바로 선형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의 데이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가히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증가 폭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형태의 유무나 연산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IDC에 따르면은 증가하는 데이터의 약 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뭐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80% 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80이다 90이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증가하는 데이터의 대다수는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보다는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비정형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화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서드 플랫폼 IoT,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등의 새로운 워크로드들이 궁극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데이터를 양산해내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또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활용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빅데이터라 하면 정형 데이터 위주의 분석이 주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에 가속화에는 AI나 빅데이터, AI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 기술들이 보다 더 많은 빅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산 현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비정형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그동안은 사실 소홀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가 비즈니스의 원동력이 될 만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고 이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로는 제약이 있다 또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정형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스토리지 요구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든지 웹 친화적인 액세스가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선형적인 데이터의 확장은 물론 글로벌 스케일의 멀티 테넌트와 네임스페이스 제공 등의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소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징이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 없는 확장이 가능하고 멀티 사이트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뿐더러 비용 효과적으로 어떠한 디바이스에서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특징이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고요. 이러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최적화된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대에서 양산해내는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일명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거군요. 네, 일맥상통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적인 스토리지와 지금 말씀해 주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차이점을 좀 비교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블럭이나 파일에 대한 처리를 주로 했었습니다. 스토리지용으로 전환해서 말씀드리면 센 스토리지와 나스 스토리지가 그 역할을 했었고요. 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했습니다만 이런 블럭과 파일의 I/O를 처리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빠르게 처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로 불리우는 오브젝트 데이터들은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크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델 EMC의 스토리지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델 EMC는 델 테크놀로지 산하에서 기업 고객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과 오브젝트 그리고 스트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이실룸 같은 경우는 스케일 아웃 특성으로 대용량의 또는 대량의 파일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있는 프로젝트 노틸러스의 경우에는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빠르면 올 연말에 고객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주요 내용들은 바로 ECS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희 ECS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비저너리 그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ECS, 즉 Elastic Cloud Storage라고 하는 제품명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고객사들이 저희와 함께 스토리지를 구축한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기존보다 한 90% 이상의 시간을 단축한 고객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IoT나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50% 이상의 비용 절감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특정 고객사만의 사례가 아니고 ESG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와 비교해서도 거의 48%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 ECS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CS는 수많은 오브젝트 스토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 델 EMC가 공급하는 ECS는 바로 엔터프라이즈급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60테라에서부터 크게는 제약이 없이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최대한 6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에 비해서 더 높은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그 이유는 세 번째, 데이터 보호 기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거나 이러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서비스들은 대부분 세벌 저장이라고 하는 비효율적인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저희 ECS 같은 경우에는 이레이저 코딩과 글로벌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최대 37%의 용량 오버헤드만으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약 60%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CS는 소프트웨어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우수한 하드웨어들과 인테그레이션 돼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유스 케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CS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앞서
고지용 이사가 설명드렸던 아이실론이라고 하는 스케일아웃 나스를 통해서 성능과 용량 확장성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동일한 오브젝트 내지는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멀티 프로토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컨텐츠 저장소로서의 유즈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로서는 다중 사이트, 즉 글로벌로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접근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표준화되지 않은 API로 인한 접근으로 해서 개발 역시 쉽지 않으셨는데요. ECS를 통해서 글로벌 컨텐츠 저장소를 구축하신다고 하면 글로벌 컨텐츠를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업계 표준의 API와 프로토콜을 통해서 쉽고 빠른 개발 역시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지오 스케일, 즉 글로벌 스케일의 데이터 분석 유즈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는 사실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양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많은 양들을 모아서 분석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ECS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산재된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기 위한 최적화된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오스케일의 빅데이터 분석의 사용 예래도 편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과 높은 가용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어 0나 티어 1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접근 빈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 효율적으로 보다 저렴한 저장 장치로 데이터나 파일을 옮기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ECS는 훌륭한 콜드 아카이빙 용도의 저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도 많이 데이터들을 아카이빙 하시는데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GDPR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유럽 외부로 클라우드 밖으로 데이터를 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로 프라이빗하게 이러한 콜드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구축하신다고 하면 비용과 또는 보안성을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 마지막 유즈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ECS라고 하는 스토리지 플랫폼은 클라우드의 대다수의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 없었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온프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저장 플랫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유즈 케이스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객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례 두 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A사 같은 경우는 기업 정보화 선도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업 어플리케이션들을 SaaS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레가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정형 위주의 데이터의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는 목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객분들은 비즈니스 과제로 이분들이 대고객 서비스를 했었던 웹 오피스나 그룹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팩스와 같은 다양한 SaaS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했던 사례고 네. 그분들이 필요했던
비정형 데이터의 요건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비정형 데이터의 필요 요건들과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이 고객은 저희 ECS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오픈소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셔서 현재 서비스를 개시하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브젝트 스토어를 저장할 수 있었고요.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개발과 관리의 효율성 역시 극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할 수 없었던 24x7 기술 지원을 받고 계시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사례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비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국내 및 해외로 글로벌 IT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특이하게도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ECS를 오브젝트 스토어로 먼저 검토하신 것이 아니고 VTL의 백업 소산 용도로 먼저 검토를 하셔서 두 가지를 다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첫 번째 도전 과정에는 데이터 백업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저희의 훌륭한 고객이십니다. 저희의 델 EMC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중복 제거 VTL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중복 제거 VTL의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지 소산을 했었고 일부 장기 보관 요건 때문에 테이프 소산도 하셨던 고객이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효율화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백업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역시 부수적으로 검토하고 계셨는데요. 저희 델 EMC의 ECS 스토리지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POC를 통해 검증하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주센터와 백업센터는 원격지에 있어서 거리상으로 약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원격지 센터였었고요. 주센터에 운영 업무에 데이터를 백업받는 중복 제거 VTL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원격지로 VTL 복제를 이용했었는데 VTL 복제 타겟을 ECS로 운영한 P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례로서는 원격지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어 용도의 스토리지로도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업 소산 용도의 테이프를 대체하는 용도의 소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VTL을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소산 대체 용도로도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 고객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POC를 통해서 저희 델 EMC의 ECS를 선택하셨고 현재는 백업의 리플리케이션 소산 용도와 테이프 소산 용도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어 용도 세 가지 용도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EC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왜 델 EMC를 선택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델 EMC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그리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ECS는 이미 글로벌로 1000여 개 이상의 고객들과 글로벌 5엑사바이트 이상의 많은 데이터들을 운영하고 있을 뿐더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코시스템들까지 발굴해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희와 함께라고 하면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두 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향후 데이터의 축적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IoT 디바이스와 엣지 디바이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처럼 기존의 엣지 그리고 코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3계층으로 데이터 내지는 컴퓨팅 영역들이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IoT 디바이스
그리고 생산 현장에 IoT 단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엣지 디바이스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엣지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쓸 만큼 엣지 디바이스 쪽에 저장과 분석을 위한 그런 파워들을 심어주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끌고 가기보다는 IoT나 엣지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만을 공유하는 형태로 향후에 발전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냥 엣지에서 데이터가 다 중앙으로 간다면 그 참 처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엣지에서 처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쓰게 되는 환경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와 파일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혹시 오브젝트는 파티션 또는 이미지 사이즈의 단위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이인호 상무님께서 네.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오브젝트와 파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은 파일 데이터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가 파일과 함께 저장되는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라고 하면 메타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보다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없이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메타데이터를 분리 저장하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매시간 엄청나게 생산되는 데이터를 고려할 때 콜드 아카이빙 유스 케이스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한데 혹시 관련해서 컨설팅도 제공해 주시나요? 하셨는데요. 상무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네. 네, 당연히 제공해 드려야죠.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제공해 드리긴 힘들겠지만 저희 델 테크놀로지 직원을 컨택해 주시면 필요하신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업이 쓰고 있는 유스 케이스가 우리한테 지금 딱 이런 거 필요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델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중복 제거와 중복 제거 복구율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또 상무님께 네. 질문이 왔는데요. 오브젝트 스토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네, 혹시 내심, 클라우드에 요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발표자로서 내심 기쁩니다. 네. 사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중복 제거나 중복 제거율이 일반적인 티어 0나 티어 1 스토리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성, 즉 오브젝트 데이터, 즉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둔감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저런 중복 제거와 중복 제거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오버헤드를 양산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ECS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레이저 코딩과 글로벌 스케일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 37% 정도의 용량 오버헤드로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뿐더러 또는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답변 드렸고요.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 이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제품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해서 좀 많이 긴장도 하고 좀 제대로 했는지 좀 걱정도 되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대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필요한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필요하시면 PO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기술을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 상무님. 네, 오늘 저도 고객 여러분들과 새로운 경험을 해서 매우 기쁩니다. 8월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 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에서 데이터 자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여정 어떠셨습니까?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